의외로 신혼부부가 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5년 동안에 소득이 한 5억 정도 된다. 내가 쓴 금액은 총 13억인데 내가 신고한 금액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럼 남은 8억에 대해서는 자금이 어디서 과연 났을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진 않습니다. 사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외형만 갖춰주면 이게 증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아파트는 망고쌤. 집을 샀는데 집을 살 때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걸 내잖아요. 내고 나서 이제 한참 모르고 잊고 살았는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왔어. 일단 무서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한테 이게 주로 나오는지. 대부분 의외로 네. 생각하시기에 네. 아마 좀 자금력이 있고 그래도 한 40대, 50대에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이 됐을 때 많이 좀 조사가 많이 받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의외로 신혼부부가 이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혼부부요? 네, 실제로도 많이 높고. 오. 왜냐하면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 내가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취업시장도 점점 더 높아지고 사회 진출하는 연령도 점점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30대 만약에 초반, 중반에 내가 결혼을 했다라고 한들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사회생활을 본격적으로 함으로써 소득을 이제 창출하는 그 기간 자체가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네요. 그렇다면 내가 어쨌든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향후에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내가 좀 더 상급지에서 출발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못해도 내가 필요한 자금이 대략 한 10억 가까이는 자금이 있어야 될 텐데, 네. 지금 이 부부가 모아둔 자금은 대략 2, 3억 정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네. 그럼 나머지 금액은 대출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자금을 조달을 받아야 되는데, 네. 과연 이 부모님한테 조달받은 자금이 실질적으로 세법에서 봤을 때 증여 의도가 있는 자금인 것인가, 아니면은 금전의체 형태로 봐서 내가 정상적으로 차용증을 접고 이자를 매달 지급하는 돈을 빌리는 거래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내심적인 상황을 외부에 내가 현출을 어떻게 잘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사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취약한 부분이 이 신혼부부다 좀 말씀드리는 거고, 아마 최근에 뉴스 들으셨을 거예요. 지금 국토부에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서울에 있는 강남 3구뿐만 아니고 주요 지역에서 아파트 일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괄 조사요?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부동산원 요 세 군데서 합동 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요 내용이 자금 출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냐면, 이 매도하는 사람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아파트를 이 자녀분이 살려고 하는 겁니다. 따님이 사는 건데 아파트에 대한 시세는 대략 한 15억 정도 됩니다. 네. 15억인데 그러면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과연 이 15억에 대한 자금을 과연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가 첫 번째 의문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이미 아버님은 여기서 이미 20년, 30년 사셨어요. 서초구에 있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본인이 당장 아프더라도 내가 그동안 가고 있는 병원이나 의원이 다 동네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내가 자녀들한테 넘겨주고 다른 곳에 이사를 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가 매매 계약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여기 생활인 이행을 해야 되니까 곧바로 임대차 계약을 작성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임대보증금 11억짜리로 하게 되면 15억에 대한 매매 자금이 있지만은 자녀 입장에서는 내가 줄 금액하고 받을 금액하고 상계가 되니까 남은 금액 4억에 대해서만 내가 자금을 마련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과연 이 거래 금액가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게 정상적인 거래인가 국가가 한번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15억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작성을 했는데 그게 임대차 계약서는 11억인데 최근 1년 동안 국토부의 임대차 신고 내역을 보니까 평균 임대보증금은 7억밖에 안 되더라. 그럼 나머지 초과하는 4억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 그대로 자녀가 내심적인 상황을 들어보니 자금이 없어가지고 자금 부담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11억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너무 과하게 책정을 했던 거다. 그래서 거래 금액을 인정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금액이 이 정상적인 임대보증금 범위 내에서 체결됐다고 하더라도 그 다음 사후 관리가 굉장히 또 본격하게 진행이 됩니다. 매매하고 난 다음에 사실은 실제 거주는 아버지가 하시는 게 아니라 따님 세대가 서초동에 들어와서 한다던가. 왜냐하면은 세입자는 당연히 계약서 상에 있는 아버지가 돼 있을 텐데 실거주를 아버지가 하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죠. 혹은 이제 매수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을 하고 임대하는 임대인이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발생하는 문제가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주택수하고 또 임대하고 있는 주택이 있으면 합산이 되기 때문에 주택수 그리고 임대보증금에 따라서 간주임대료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수뿐만 아니라 부부 합산해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포함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내가 임대하고 있는 보증금 합계가 3억에 초과하게 되면 내가 임대보증금에 대해서 일정한 정기예금 이자율만큼 간주임대료가 있습니다. 이자를 받은 것만큼은 내가 임대소득이 있다는 걸로 보는 거죠, 국가가. 그래서 이 간주 임대료에 대해서는 내가 소득세 신고를 또 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건강보험료가 또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녀 입장에서도 기존에 발생하는 소득보다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가 더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도 거래가 있고 난 이후에 사후관리 측면에서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파트는 망고쌤.
이게 쉬운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한쪽의 세금이 줄어들면 한쪽은 세금이 커지는 이런 풍선 효과가 좀 기본적인 특성이기 때문에 예, 한쪽의 세금이 너무 적게 된다고 해서 상대방에 대한 세금은 과연 얼마큼 나올 것인가도 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엔 그거네요.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를 냈는데 자금 추적 조사가 나오는 게, 너 보니까 그동안에 벌은 거 별로 없는데 왜 이렇게 비싼 집을 샀어? 사실 그럴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여기서 출발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가족 간의 거래라든지 강남 쪽의 거래는 특히 이게 생명을 딱 대고 들여다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예, 맞습니다. 실제로 국세청에서 이런 자금 출처 조사를 활용하는 기법이 네. PCI 기법이라고 해서 네. P가 약자입니다. 구입하다. 그 다음에 C, 소비하다. 네네. 그 다음에 I, 인컴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일정 기간 동안 컴퓨터가 다 이제 솔팅을 하는 거죠. 최근 5년 동안 소득이 이만큼 신고된 사람 중에 지출한 금액하고 부동산 구입한 사람 5억 넘는 사람 솔팅해. 그리고 이 사람 세무조사 들어가. 라고 하면은 그때부터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5년 동안에 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이든 세금 신고한 게 소득이 한 5억 정도 된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내가 생활비나 일상적으로 지출한 금액을 3억 빼고 이번에 구입한 부동산이 한 10억이다. 라고 하면은 내가 쓴 금액은 총 13억인데 내가 신고한 금액은 5억밖에 안 된다. 그럼 남은 8억에 대해서는 자금이 어디서 과연 났을까? 이게 대출일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은 걸까? 여기서부터 의문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죠. 야, 이거 되게 빡세다. 국세청이 그렇게 호락호락 하진 않습니다. 이게 막상 이게 나왔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명을 좀 어떻게 적절히 하냐에 대해서 추가로 증여를 볼 것인가 아니면은 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네. 이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결론이 좀 달라지게 될 것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자금을 운용하실 때는 내가 일단은 눈에 보이지 않는 가계부를 쓴다는 개념으로 큰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어떻게 소명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시고 자금을 좀 이동하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금 조달 계획서를 쓸 때부터 좀 자문을 받아서 쓰는 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주택을 구입하기 전 단계부터 과연 이제 현재 상태에서 가용 가능한 우리의 자금 그리고 내가 추가로 대출이 있다면 대출 자금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좀 소명을 할 것인가 부모님한테 증여를 받더라도 내가 단순 증여가 아니라 금전대차 거래로 봐서 차용증은 어떻게 작성을 할 것이며 차용증 상에 있는 이자율은 얼마로 할 것인가 이자를 지급한 시기는 매달 언제 지급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향후 내가 5년 동안 아니면 3년 동안 어떻게 좀 지급을 할 것인가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도 좀 같이 미래를 좀 판단을 하면서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신혼부부라든지 20대라든지 뭐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기 전부터 미리 계획을 해서 상담을 미리 받아보는 것도 괜찮겠네요. 맞습니다. 사실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외형만 갖춰주면 이게 증여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전업주부나 아니면 이제 한창 이제 공부하고 있는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같은 경우에는 차용증을 쓴다고 하더라도 이 이자를 지급할 능력이 없어요. 자체적으로 그렇죠.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이 소득 재원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자를 어떤 돈으로 줬냐라고 한다면 내가 빌려받은 돈에서 일부 이자 남겨뒀고 내가 쓸 걸 썼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일반적인 의미에서 돈을 빌리는 거를 볼 수가 없겠죠. 정연해 그냥. 맞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정연해 딱 봐도 이게 좀 이상하네 이렇게 내가 되는 돈을 빌림으로써 지급하는 반대급분 이자조차도 내가 증여받은 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사실 정상적인 거래로 보긴 힘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따라서 차용증을 누가 작성을 하는지도 사실상 그 외형만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차용증도 작성의 기술이 필요하네요. 차용증 같은 경우에는 팁을 하나 드리자면 대부분 많이 고민을 하시는 게 이자는 어차피 매달 준다고 하지만 원금을 언제쯤 주는 걸로 제가 보면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저는 원금은 가급적이면 특정한 상환 기간을 정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지나고 나서 내가 조사가 올지는 모르는데 차용증을 내가 원금이 언제 상환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습니다만 대부분은 원금 상환이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안 되겠죠. 그렇다면 세무서에서는 또다시 이게 거래 자체에 대해서 차용증이 과연 진실한 서류인가 또 의심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원금에 대한 부분은 그냥 당사자가 서로 간의 경제적 사정을 봐서 특정한 시점에 합의하고 난 다음에 상환하는 걸로 한 문구, 특약사항 문구 하나 남겨두시는 것처럼 그렇게 남겨두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운용을 하시는 데는 좀 숨통이 트일 수가 있다 말씀드립니다. 상환일을 딱 정하는 게 아니라 합의하에 이제 상환하기로 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어차피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그 정도 유도리는 국가가 봤을 때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게 좀 인정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요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무사님, 궁금하신 것도 많고 한데, 이게 세금이 딱딱하고 어려운데, 재밌게 잘 풀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